인류학자들은 문화적 창의성의 폭발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프리카 호모사피엔스 집단이 유라시아로 탈출할 무렵의 변화를 야기할 중요한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적인 석기 제작 기술에서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겨우 3만 년 전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뇌를 지니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큰 폭으로 변하는 환경에 맞서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창의성의 폭발이 하나의 유전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초기부터 시작된 점진적 과정의 누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장신구와 추상적 문양 그리고 색소 이용의 사례가 10만에서 7만 년 전부터 나타난다는 최근의 발견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은 문화적 혁신과 기후 변화의 상호 연관성입니다. 이 기후 변화는 인류 집단의 크기와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 구슬, 골각기와 같은 아프리카 유물들이 기후가 유달리 나빴던 시기에 사라졌던 것처럼 이러한 가장 이른 시대의 고고학 기록들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전적 진화는 아프리카 탈출 시점부터 호모사피엔스가 구대륙 전체로 퍼진 시점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유전적 돌연변이가 출현하는 속도가 약 5만 년 전까지는 비교적 느리고 일정했으나 인구 증가가 가속되면서 유전적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게 됐고 더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더 많은 문화적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연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연선택은 개체군 안에서 그리고 개체군 사이에서 작용하면 변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또 무작위적으로 적응과 무관한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 변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생 침팬지와 현생 인류 유전체를 비교한 유전학자들은 자연선택은 그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생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유전적 부동에서 생긴 차이를 형질 변이로까지 만든 것은 아마도 연속 개척자 효과일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무리들 사이에 우연히 존재하던 차이점들이 원인이 되어 형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변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연선택 사례가 바로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설의 과정은 크게 과잉생산 편이생존 경쟁자연 선택 진화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즉,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유리한 유전인자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고 자신의 형질이 자손으로 유전이 되어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기존 유전자의 염기 순서에 영구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나타나는 것으로 DNA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문자 하나가 단순히 바뀌거나 기존 문자가 중복되거나 혹은 문자들이 같은 염색체나 다른 염색체의 새 위치로 옮겨가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를 흔히 결실, 중복, 역이, 전자라고도 부릅니다. 유전자는 대개 이런 문자 수천 개로 이루어지고 또 유전자의 수는 염색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탈출한 이후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인류는 진화의 두 단계를 통과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돌연변이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조건에서 돌연변이는 대개 1만 명의 하나보다 낮은 비율로 최저 수준에서는 수십억 명 중 하나 꼴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수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새 돌연변이 유전자의 빈도가 약 30%에 이르게 되면 빈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유전자에서 경쟁하는 기존 대립 유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대립 유전자를 함께 지니는 이형 접합체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어느 한쪽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지닌 동형 접합체 유전자를 가진 인간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돌연변이의 빈도는 낮은 수준에서 기존 유전자와 평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골 적혈구 빈혈증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납골 적혈구 유전자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전체에서 나타나는데 납골 적혈구 유전자와 정상 적혈구 유전자를 각각 쌍으로 지니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지만 이 둘을 함께 지니면 이형 접합체 상태가 되어 양쪽 위험을 다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된다고 파악된 유전자는 질병 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인간 유전체의 뉴클레오티드 문자 30억 개에 대한 분석 심화를 통해 인류 집단에서 유전적으로 진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복잡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수준의 사회인 수렵채집인 무리와 작은 농경 마을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평등주의자입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의 지위는 보통 지성과 용맹을 토대로 개인에게 부여되며 이 지도자가 만일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나 남에게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군장사회입니다. 군장사회는 서열사회라고도 합니다. 이 사회는 엘리트 계층이 통치합니다. 통치자가 죽게 되면 가장 단순한 수준의 사회와는 달리 가족이나 위계 서열이 같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됩니다. 군장은 주변 사람들이나 인근 마을에만 권위를 행사하며 그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나 인근 마을은 걸어서 반나절이 걸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반란이나 분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권위를 적게 행사하며 자기 영역의 대소사를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억압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군장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것 등이 흔하게 쓰이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중앙에 집중되며 군장 사회와는 반대로 통치자들이 수도와 그 주변의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걸어서 하루 넘게 걸리는 곳까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직접 의사소통하는 영역 너머까지 다스립니다. 영토는 넓고 그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회 질서와 의사소통 체계는 복잡해서 한 사람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어 총독, 제후, 주지사 등 두 번째 지위에 놓인 군장과 유사한 통치자로 격하하며 관료제를 채택합니다. 이처럼 문명의 발전은 유전자의 변화가 아닌 문화적 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계통의 증거를 댈 수 있지만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렵채집인 사회의 아이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의 가정에 입양되어 자라면 입양된 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 사회가 문명 사회로 진화한 것이 문화적 진화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